역사의 상상력을 더하는 개진상 이프 허준이고요. 오늘도 역사계 스티븐 스필버그, 앨런 머스크, 라셈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게으를지는 몰라도 뛰어난 지능을 갖고 태어나 남들보다 훨씬 습득이 빠른 재능형 인재. 습득이 느릴지는 몰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끈기 있게 매진하는 노력형 인재. 공부는 못하지만 무예면 무예, 예술이면 예술 척척 해내는 예체능형 인재. 여기 이 세 가지의 재능을 다 가진 이기적인 왕이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재능 충만 정조대왕께서 10년을 더 살았다면입니다. 지금부터 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덕체 문무 모든 것을 겸비한 왕 정조대왕. 지덕체문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이기적인 유전자는 맞았나요? 그렇죠. 학식이라든지 무예라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운동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공부도 잘하고 무예도 뛰어나고 모든 거에 완벽한 엄친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약간 정말 똑똑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막 하시는데 운동하는 거 싫어하셨다고. 세종대왕은 일단 뚱뚱하고 게으르시고 그다음에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오로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일단 똑똑한 건 굉장히 똑같은데 근데 또 정조대왕이 자기 독선적인 면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누구도 이렇게 비판하는 건 불문율이었는데 정조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다. 뭐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대왕을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모든 면에서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만천하를 비치는 자기가 밝은 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했고요. 근데 이 조선 후기를 잠깐 보면은 신하들이 상당히 이 왕권을 능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정조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은 니네한테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 선조왕들이 니네하고 맨날 토론하면서 니네한테 배웠다며 니네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돈은 바로 나에게로 통하는 거야. 이걸 바로 군주 도통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천재시고 뭐 타고난 것도 워낙 많으시고 재능이 당연히 있으신데 게다가 노력도 하셨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과거에서 1등 하면요. 뭐 전국에 어마어마한 수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재들이나 엄청난 그 관료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희는 나한테 가르칠 게 없으니 앞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초계 문신제라는 걸 해요. 이 초계 문신제를 보면 초는 불을 초자.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계몽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입 다물고 잘 따라와. 이런 어떤 정주의 어떤 학문적 자신감인데 뭐 이런 제가 자신감을 보이면 우리 허준 씨 뭐였어요? 뭐 좀 잘 말하는 건 있지만 아유 나영 선생님 너무 진짜 오버한다. 괜찮죠?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완벽하니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주자 같은 분이 이제 공자님 말씀에 해석을 단 거잖아요. 주자의 해석에 대해서 이견을 달면 안 됐어요. 조선의 분위기는. 근데 정조께서 그 해설에다가 자신이 실제로 다시 해석을 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해설집을 다시 묶어놓은 게 홍제전서라는 거예요. 홍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정조의 호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이런 모든 학문들을 내가 스스로 다시 해석했어. 그래서 수원에 가면 무슨 도서관 있어요? 홍지도서관이 있다고. 근데 사실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조선의 근간이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대부들이 모두 그것에 대한 완전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학문인데 정조께서는 이거를 직접 본인이 해석하셔서 책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와. 원래 이제 또 왕들이 죽으면 그 묘지 문에다가 이제 글귀를 쓰는데 성인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성인은 완전히 성리학을 꿰뚫어간 어떤 그 학문의 어떤 화신 같은 분에게 성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 조선의 왕이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25대 군주 철종까지 그 묘지 문에다가 성인이란 두 글자를 쓴 분은 유일하게 정조 한 분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만 들으니까 진짜 정조께서는 굉장한 천재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천재들은 보통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많지 않죠. 근데 정조께서는 무예에서 뛰어나셨다고요? 엄청났습니다. 보통 그 100발을 쏘면요. 99발에서 98발을 맞춰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예 한두 발 못 맞췄잖아요. 근데 정조께서는 사실상 100발 다 맞춰요. 다 맞추신 사람인데 한두 발을 놓치는 거예요. 일부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두 발을 놓친 이유는 내가 이걸 다 맞추면 내 스스로 이걸 재주를 자랑할까 봐 내 겸손함으로 한두 발 놓친 거야. 정조대왕이신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재수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정조는 그렇게 무예가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네. 정조께서 이 무예설을 편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뭐 이론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지 않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때려야 되는지, 어디를 급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같이 쓴 거예요. 실전 격투를요? 그래서 그거를 쓴 병법서가 무예도보 통제라는 병법서가 있어요. 무술에도 통달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주짓수 같은 거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문무를 겸한 분이 바로 정조대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그 무예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의학이요? 세계 문화유산이 뭐예요? 세계 문화유산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자는 게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네. 이게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 의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서가 세계 문화유산에 실린 아주 몇 개 안 되는 의서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다 알 거예요. 허준의 동의보감. 근데 그 동의보감은 지금도 중국과 일본에서 가능할 정도로 되게 명성이 있는데 그 동의보감을 결국 디스합니다. 정조께서 말하기를 야 동의보감은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칭송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뭔가 부족해. 그러면서 야 내가 다시 쓸게 해서 정조께서 만든 게 수민묘전이라는 의학서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직접.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조선의 왕은 정말 바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무술을 하고 학문 경연을 때려칠 정도로 그렇게 학문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데 의서를 쓰셨다고. 대단하죠. 세종대왕이 상사가 됐다면 그 이후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쭉 들어보면 워낙 천재신 것도 알겠고 무예가 뛰어난 것도 알겠는데 정조대왕께서 새롭게 이루신 업적들이 좀 있나요? 정조대왕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업적을 갖다가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노비를 해방하려고 했던 거죠. 노비를 데리고 있으면요. 노비를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재산이기 때문에. 네네. 노비를 갖다가 차라리 양인으로 해방을 시켜서 그들이 마음껏 일하고 세금을 내서 나라의 재정을 안정시켜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결국 그 당시에 많이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공노비 해방은 그래서 그의 아들 순조 때 하거든요.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순조가 12살의 나이에 즉위를 해요. 12살 나이가 뭘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조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플랜을 짜놓은 것을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조가 반포만 한 거지. 공노비 해방의 모든 시스템은 정조께서 만들었고 원래 시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그 물건을 파는 상인들인데 이 물건을 독점만 하는 거야. 자기가 그 물건밖에 못 팔아요. 치약 같은 경우도 치약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 올려도 안 닦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닦아야지. 네, 다른 이 시전이 물건을 파는 그 난잡한 점포를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금한다 금.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했거든요. 이 금난전권을 철폐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경쟁을 하는 자유경쟁이 체제가 그러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준 게 정조의 정책인 거죠. 그리고 조선이라는 사회가 후기로 갈수록 더욱더 신분제 사회가 더 엄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데 상당히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재미난 얘기를 하죠. 풀이나 잡초들도 기이한 꽃도 어디서 나든지 간에 기이한 꽃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서울 같은 분들이 그 당시 많이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서울들을 규장각에 기용을 해서 그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또 그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정조대왕이십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조께서 만약에 10년을 더 살았더라면 오늘의 이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노비 해방은 정조 때 되겠네요. 10년을 더 살았으면? 그렇죠. 아마 정조께서는 아마 산노비까지 해방은 못했겠지만은 공노비는 분명히 한 일 해방을 했을 거고 정조께서는 그 당시 뭐 서울들을 기용했다든지 공노비를 해방했다든지 또 자유경쟁을 줬던 걸로 봤을 때 훨씬 더 어떤 그 인재를 능력에 따라서 기용하는 경우는 훨씬 더 넓어졌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 정조가 또 과학기술을 굉장히 또 중시했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그 당시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약 10,000권의 책을 수입을 해요. 갈릴레오의 그 갈릴레이 아닙니까? 갈릴레 죄송합니다. 네, 그 제자가 썼던 어떤 과학기술에 관련된 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기도설이라는 책인데 정조께서 굉장히 이해력이 굉장히 출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데? 그래서 이 책을 정약용에 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한번 좀 뭐 만들어봐. 그래서 만든 게 거중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기술을 적용시키는데 또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정조대왕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정조께서 10년을 더 사셨다면 신분제 관련된 많은 어떤 개혁이 있었을 것이고 과학기술이 또 꽃을 피웠을 것이고. 네, 그렇죠. 일단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정조께서 그 장영영이라는 그 군대를 갖다 양성을 해나가거든요. 이 군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좀 이 집권층의 어떤 눈치를 보느라고
뭐 처음엔 좀만 10명만 늘릴게, 100명만 늘릴게 하는데 사망쯤 그때 되면은 이 장영영의 숫자가 무려 2만 명을 넘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대를 통해서 물론 정족해서 그 군대를 10년 동안 더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서 부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왕이 권력이 강해지고 네. 백성의 힘이 강해지면 네. 중간에 있는 사대부들의 힘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조대왕이 암살당했다라는 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조대왕이 그렇게 장용영을 늘린다든지 인재를 등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권층에서는 조금 탐탁치 않았던 면이 있었던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순조가 어린 나이에 집권하잖아요. 네. 그때 영조의 그 와이프, 쉽게 말하면 정조의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권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정조 측근에 있었던 지식인들 있잖아요. 이들을 전부 다 구원해보내요. 또한 장용영이라는 군대가 사실 뭐 그 군대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장용영을 다 혁파시킨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노론층에서 정조를 죽인 건 아니지만 정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많이 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훌륭하신 왕이니까 그런데 너무 잘난 분이 자기가 잘난 걸 알면 속이 조금 끓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재밌는 내용 너무너무 많았었고요. 정조대왕님은 그냥 역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있으면 조금 짜증날 것 같아요. 오늘도 라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